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노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먼저 자동차 썬팅 이제는 바꾸자. 저희가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교통 선진국들의 사례와 변천사를 알아봤습니다. 현장 리포트와 카드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4일 있었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시민단체들은 재판부 판단을 강하게 규탄했는데요.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설치가 뜨거운 감자였죠.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 등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 법률방송이 직접 광화문 천막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성범죄자도 아닌데 우리 집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는 정부 고지문이 주변에 전달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부산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고지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로 함께 보시죠.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썬팅 이제는 바꾸자. 지난 시간엔 규정은 있지만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인데다 그나마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도 없어서 단속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우리나라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교통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썬팅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그 네 번째로 해외 교통 선진국들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도로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중 앞유리와 운전석과 조수석 창유리에 우리나라처럼 짙은 썬팅이 된 차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짙은 썬팅이 된 창은 뒷좌석 창 정도가 유일합니다. 일본의 도로 운송 차량법은 전면과 앞좌석 측면 유리 모두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 전면 유리 투과율 70% 이상, 앞좌석 측면 유리 40% 이상보다 강화된 법령입니다. 운전자의 전면, 좌우 시야를 확보하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운전자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어기면 대형차는 우리 돈 10만 원 정도 하는 9,000엔, 소형차는 8만 원 정도 하는 7,000엔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일본은 수요자인 운전자뿐 아니라 공급자인 불법 썬팅 시공업자는 구속까지 할 수 있도록 훨씬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잘 지키는 것을 시민의 안전을 의식하고 경찰 단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프라이버시보다는 교통의 안전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일본을 포함해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교통 선진국에선 이처럼 썬팅을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규정을 확실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엄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규정만 있고 단속이나 제재는 사실상 없는 우리나라와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자동차 천국 미국의 경우엔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전면 유리를 기준으로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1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되고 뉴욕주의 경우엔 차량 정기검사 시 불법 썬팅을 한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 차량 운행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강렬한 플로리다의 경우를 봐도 불법 썬팅 시공업자는 $500의 벌금은 물론 60일 이하 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급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불법 썬팅을 애초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는 썬팅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의 수사 그리고 경찰의 안전을 위한 입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보았을 때 자동차 내부가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같은 영국령이었던 호주와 캐나다도 미국과 비슷한 정도의 규제를 가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엔 썬팅 규제가 더욱 엄격합니다. 흐린 날이 많은 영국은 짙은 썬팅이 운전자 시야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앞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5% 미만의 썬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썬팅을 한 운전자에 대해선 썬팅 필름을 제거할 때까지 운전면허를 정지시켜 아예 차량 운행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불법 썬팅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불법 썬팅 업체는 아예 영업장을 폐쇄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엔 차량 압유리 과시광선 투과율 55% 이상을 어겼을 경우 수십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28일 이내 경찰서에 출석해 재측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재측정을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차량을 아예 압류 처분해버립니다. 사생활을 극도로 중시하는 프랑스도 테러 등 불법 썬팅 차량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계 등의 반발에도 썬팅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선진국들의 이런 엄격한 불법 썬팅 규제 그 기저엔 운전자에게 차량 유리는 시력과도 같다. 불법 썬팅은 범죄와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짙은 썬팅, 속에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든지 또 실제로 기준도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운전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흔해서 모두가 불법을 저질러서 불법 썬팅에 무감각해진 측면이 있지만 주요 교통 선진국에선 이처럼 짙은 썬팅을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불법 썬팅의 위험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법 위반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두 갈래의 대책 마련과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은 지난 2주간 5차례에 걸쳐 너무 짙은 썬팅의 위험성과 해외 교통 선진국들은 불법 썬팅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 불법 썬팅 문제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는 자주 섞인 비관적 전망도 많은데 불법 썬팅 문제 정말 해법은 없는 걸까요? 자동차 안전문화 정착에 천착해온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썬팅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 기자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 2,300만 시대 자타공인 국내 최고 자동차 전문가인 김필수 교수는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불법 썬팅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단언했습니다. 실제로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차나 아니면 보행자를 인지를 못해서 이 접촉사고라든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여러 건 있었고. 김 교수는 그러면서 짙은 썬팅은 야간 운전이나 터널, 지하주차장 진입 등 순간적으로 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특히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어두운 골목길이라든지 지하주차장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갑자기 건너는 뭐 보행자라든지 이런 걸 못 본다든지 또 다른 차의 상태를 못 봐서 실제 관련 동영상을 보면 불법 썬팅의 위험성이 피부로 체감됩니다. 앞면 착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30% 차량인데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는데도 전방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을 하나 신기할 정도입니다. 조명이 있는 지하주차장인데도 좌회전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헤드라이트 불빛 사각지대가 생기자 음산하니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이 주변의 자동차나 보행자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탑승자 본인, 운전자 본인도 이 장애가 되고 위험하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김 교수는 특히 이른바 거울처럼 반사 썬팅이라든지 생유리 썬팅은 다른 운전자의 직접적 위해가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는 심지어 반사 썬팅을 써서 이 낮에 햇빛이 반사돼서 다른 차에 이 눈부심을 일으켜서 도리어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물론 김 교수도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이나 뜨거운 태양열 차단 등 썬팅의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 효과는 법이 정한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키면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시커멓게 바를수록 효과가 더 높을 거라는 잘못된 편견과 엄연히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불법 불감증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입니다. 특히 이 자동차 썬팅은 썬팅, 즉 틴팅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운전 선진문화의 안전문화에 대한 것들이 인식이 좀 제고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불법 썬팅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전국 모든 불법 썬팅 차량을 한꺼번에 벗겨내는 건 비용 문제와 운전자 반발 등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김 교수가 제시하는 해법은 단계적 규제 강화와 정상화입니다. 우선 제일 시급한 건 불법 썬팅의 무감한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동시에 일정한 단속과 규제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합니다.
너무 새카맣게 한 것다든지 반사 썬팅에 대한 거, 또 앞유리 색 썬팅에 대한 것들은 단속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만 진행을 하면서 누가 봐도 심하다 싶은 것들부터 우선 바꾼 뒤 점차 단속 범위를 넓혀나가며 동시에 신차들은 제도적으로 불법 썬팅을 못하도록 해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썬팅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면서 이런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점차 강화하는 썬팅을 단순히 썬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안전문화 전체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정착의 계기와 지렛대로 삼고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김필수 교수의 지론입니다. 따라서 썬팅, 틴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자동차 안전문화에 대한 선진화, 또 제도 법적인 기준의 정립이라든지 또 중장기적인 신뢰성 있는 정책, 이런 어떤 삼박자가 맞아야 돼.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해외 교통 선진국들은 불법 썬팅에 대해 차량 압류와 구속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불법 썬팅이 만연한 불법 썬팅 천국이 되었을까요? 썬팅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카드뉴스로 우리나라 썬팅 규제 변천사를 전해드립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1995년 7월 1일 자동차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도로교통법에 자동차 썬팅 규제 조항이 도입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그것입니다. 자동차 착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 해서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썬팅을 추가합니다. 썬팅 규제와 단속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모호하기 그지없는 10m 거리에서 탑승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 나는 보이는데 왜 너는 안 보이냐는 식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잘못 시작한 썬팅 규제를 제대로 바로잡기는커녕 더 큰 헛발질을 합니다. 10m 거리 식별 가능이라는 주관적이고 자의적 기준이 아닌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대신 자동차 검사 항목에서 썬팅을 빼겠다는 악수를 둔 겁니다. 정기검사 항목에서 썬팅을 삭제한 명분은 규제 완화였습니다. 이후 조폭이나 정치인 등 힘 꽤나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시커먼 썬팅을 너도 나도 따라하게 되고 급기야 전 국민의 조폭 차량화가 진행됩니다. 1990년대엔 짙은 썬팅을 한 차량이 100대 중 1대에서 2대에 불과했지만 썬팅이 검사 항목에서 제외된 후 짙은 썬팅 차량이 폭증했다는 것이 조경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의 말입니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객관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지난 2005년 자동차 착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앞면 착유리는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과 뒷면 착유리는 40% 미만, 불법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을 만든 겁니다. 객관적 기준은 마련했지만 썬팅 규제에 대한 딴지는 계속됩니다. 썬팅과 교통사고는 연관성이 낮다. 규제 필요성이 없다. 불법 썬팅 차량 단속하고 제거하는 데 막대한 비용만 든다는 식의 제동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짙은 썬팅이 안전사고와 별 연관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도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이 있고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니 해당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국회 행자위의 결론입니다. 결국 지난 2008년 우여곡절 끝에 뒷면 착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조항은 삭제되고 앞면 착유리는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착유리는 40% 이상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헛발질과 딴지가 겹쳐지며 불법 썬팅이라는 버스는 이미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10m 거리 식별 가능과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 삭제라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만들어낸 전 국민의 불법 썬팅 차량화라는 결과.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오늘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을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권성동 의원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취재진에게 인사까지 하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권성동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의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권 의원은 아울러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회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자부 공무원의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오늘 권 의원이 받는 혐의 전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권 의원의 공수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없는 경우라며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선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권 의원은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선고 직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법원이 사법정의에 눈을 감고 권력자의 채용 비리에 면죄부를 줬다며 1심 판결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무죄 판결은 단순히 권성동 의원 한 사람의 무죄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취업 비리들의 면죄부가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까? 부디 2심 재판부는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한 뒤 항소심에서 권 의원의 유죄를 다시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2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서울시가 어제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꾼 옛 대한애국당 광화문 천막을 철거했는데 우리공화당 측은 보란 듯이 더 크게 개수도 더 늘려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 등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광화문 천막 현장을 취재한 장한지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판단하시죠. 오늘 광화문 이순신 동상옆에는 우리 공화당이 친 천막 10동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어제 오전 시청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9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우리 공화당 천막 3동을 전격적으로 철거했습니다. 이 과정에 몸싸움을 벌이며 강하게 저항했던 우리 공화당은 서울시 보란 듯이 철거 하루 만에 더 크게 더 많이 천막을 세운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친 건 지난달 10일이었습니다. 명분은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 앞 탄핵 반대 시위 참가자 5명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들에 대한 추모입니다. 우리 우파 국민 중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분이 있으면은 그분들에 대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다 이래 보는 거죠. 하지만 광화문 광장을 찾은 시민들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자기네 거냐는 식의 냉소적 반응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그런 공간인데 너무 이기적으로 물론 자기네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너무 이기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니어서 그런지 좀 하루라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천막이 다시 설치된 데 대해 서울시도 격앙된 반응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 행태에 대해 해당자를 특정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특히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에 대해선 박원순 시장은 국회의원 월급을 가압류해서라도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욕설이라든지 폭력을 해서 그래서 이걸 철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공화당은 우리공화당대로 독직 폭행 등으로 서울시를 고소 고발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한 천막도 자진 철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애국당 측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천막 농성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 철거 계도장을 받아도 천막 설치 취지대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가 천막을 철거하면 그 2배를, 그것도 철거하면 다시 그 2배를 설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우리공화당, 대한애국당에서 약속한 대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천막의 2배를 쳤습니다. 지금 강제 철거를 이미 한 번 겪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또 응수할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요. 일단 서울시 조례는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서울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공화당은 천막을 먼저 세우고 사후에 신청서를 냈지만 시민의 건전한 여가라는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네, 이거는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가 전혀 된 것도 아니고 무단으로 불법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경우가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세월호 천막은 세월호라는 국가적 참사에 중앙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에 대한 적극 지원과 협조를 당부해 이뤄진 일로 특정 정당이 독자적으로 세운 천막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는 중앙정부에서 당시 참사에 대해서 이렇게 각 지자체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정부 차원에서 해주라고. 그 차원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그 유족들하고 협의해서 상호 합의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이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강대강으로 맞서며 광화문 우리공화당 천막 강제 철거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정원율 전북 익산시장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두고 잡종, 튀기라는 단어를 써서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라는 입장인데요. 경멸이나 비하 의도가 없는 경멸적 발언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인권위 앞에선 다문화 관련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고 하는데 현장을 취재한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 아이러브 코리아라는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다문화 가정 관련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잡종, 튀기로 지칭한 정원율 익산시장의 발언에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함과 절망을 느낀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을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하는 특수한 존재로 대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달 11일 다문화 가족 행사에서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 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는 발언을 해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정 시장은 튀기들이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지만 튀기라는 말을 쓸 수 없어 한 말이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해 파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는 정 시장이 자신의 발언이 민정주의적 편견에 입각한 심각한 차별과 혐오의 표현이라는 것. 일단 정 시장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경멸하거나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똑똑하고 예쁜 아이들을 사회가 잘 보살피고 이끌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모욕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정 시장이 경멸적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정 시장에 대한 모욕죄나 명예훼손 처벌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살인이나 상해처럼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모욕의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한 발언을 처벌하긴 힘들 거라는 논리입니다. 사실은 모든 범죄 구성 중에 유권의 고의가 기본이기 때문에 고의는 있어야지 범죄가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형법상으로는 좀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잡종 등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표현을 썼다면 경위와 관계없이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잡종이라는 말이 가지는 느낌이 경멸적 감정,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모욕적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고 그렇다면은 모욕죄는 성립이 가능하지. 이에 대해서도 특정인을 지칭한 게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현장에 다문화 가정 가족들이 있었던 만큼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기자회견을 연 다문화 시민단체들은 인권위 유권 해석을 받아보겠다며 인권위에 관련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의 경우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 외국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한참 결여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검찰이 오늘 2014년 광화문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 앞에서 이른바 폭식 투쟁을 벌인 일베 등 극우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모욕죄 고소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 고발 이틀 만에 수사 착수인데 그런데 심정적으로야 그렇다 해도 치킨이나 피자, 국밥 등을 시켜 먹은 게 법적으로 죄가 될까요?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일베 폭식투쟁 고소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인권 및 명예훼손 사건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그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폭식투쟁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폐륜적 행위라며 폭식투쟁 참가자들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방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말이나 글, 문서 등이 아닌 음식을 먹은 행위를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롱이나 비방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입니다. 이른바 손가락 욕설이 대표적입니다. 이제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 거동, 이런 것도 다 이제 모욕에 들어가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단식을 하는데 그 옆에서 마치 이제 그 자기들은 많이 먹으면서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앞서 이들은 일베 등 극우 사이트 게시판에 정치적 노름에 고통받는 광화문 행동을 돌려받자 광화문으로 도시락 나들이 가자는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현장에선 세월호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우리도 지치고 나라도 제대로 안 되고 등의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시위 공지라며 이번 주 내에 단식투쟁보다 만 배는 더 위험한 폭식투쟁에 돌입한다는 공지글을 올리는 등 세월호 단식을 직접적으로 희화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모두 감안하면 일베 등의 폭식투쟁은 세월호 단식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과 비하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조롱하려고 했던 의도가 명백히 있었던 그런 집회 그런 모임이었잖아요. 여기 지금 그냥 음식만 먹은 게 아니라 거기 뭐 플랜카드도 있고 어떤 그런 거를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했으니까 행동을 같이 집회를. 다만 모욕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특정돼야 하는데 이는 당시 게시글이나 폭식투쟁 사진 등을 통해 검찰이 수사로 입증해야 할 대목입니다. 결국은 이제 모욕이라는 게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뭔가 경멸적 감정 표현하는 건데 모욕죄 의율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이들 극우 사이트 회원들의 폭식투쟁은 2014년 9월 6일 일어났습니다. 모욕죄 공소시효는 5년으로 공소시효 만료까지 이제 불과 70일 정도 남았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성범죄자도 아닌데 우리 집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는 정부 고지문이 주변에 전달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싶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부산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고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신세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47살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정부 고지문을 받은 겁니다. 단순 해프닝이겠지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악을 넘어 아연실색해지고 말았습니다. 해당 고지문이 이웃 주민 등 인근 300여 세대와 학교, 학원 등에까지 일제히 전달된 겁니다. 삽시간에 한 집안에 멀쩡한 가장이 성범죄자로 몰린 겁니다. 한 집안의 멀쩡한 가장을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질 정도의 성범죄자로 뭔 이런 황당한 일이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걸까요?
일단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면 경찰은 관련 신상정보를 법무부에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정보를 법무부는 다시 여성가족부에 전달하고 전달받은 정보를 여가부는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에 올리고 이웃 주민과 학교 등 관련 기관에 고지문을 발송합니다. 애초 정보 수집, 제공자와 전달자, 게시 및 고지 주체가 모두 다른 구조입니다. 이번 사태는 그전에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던 정보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이사를 가며 벌어진 일인데 경찰도 법무부도 여가부도 이런 사실을 누구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문이 일자 최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찰은 고지문을 발송한 건 여가부 아니냐며 책임을 면피하려 듭니다. 고지문을 잘못 발송한 여가부는 자신들은 법무부에서 받은 대로 공개하고 고지한 것이라며 책임을 법무부에 떠넘깁니다. 법무부는 법률방송에 거듭된 요청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이렇다 할 공식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마음 먹고 경찰에 주소를 허위로 신고한다든지 이사를 하고 재신고를 안 한다든지 하면 이번 같은 일이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문 발송을 담당하는 여가부 관계자도 이 같은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며 말을 흐립니다. 정보 제출하는 거를 만약에 기피한다거나 속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공개 대상 성범죄자의 자의와 처분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일단 주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를 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애초 정보를 잘못 전달한 담당 직원을 조사한 뒤 조치한다는 방침이지만 A씨 가족이 입은 피해에 대해선 경찰도 여가부도 법무부도 이렇다 할 답변도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일단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로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툭하면 파행으로 치닫는 국회를 여야 정치인들의 합의나 이른바 결단에 국회가 열릴지 말지를 맡겨두고 그냥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관련해서 국회에선 여러 건의 이른바 노는 국회 방지법이 발의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안들인지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가 법안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국회법은 9월 100일 이내 정기국회와 2월, 4월, 6월, 그리고 8월 4차례의 30일간 임시국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각 당이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국회를 열지 않아도 개회를 강제하거나 의원들을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일하지 않고도 꼬박꼬박 세비와 각종 수당 등을 받아간다는 여론의 눈총이 따가운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국회엔 의원들에게도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법안은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 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게 늘 반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국회가 이제는 의무적으로 짝수달에는 문을 열게끔 무조건 회의를 열게끔 하자는 것이고 다른 한 축은 그렇게 열린 국회 의사 일정을 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보이콧할 경우 입법활동비, 정책개발비, 여비 등 일체의 세비와 수당 지급을 원천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회 파행과 입법 정책 공백을 막고 싸워도 국회 회의장 안에서 싸우자는 게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의 설명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일을 안 할 경우에는 얼굴 못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국회라고 이게 예가 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회의장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회의장에 들어와서 국회엔 또 여야 정쟁으로 예정된 국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한 국회 파행금지법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0일 이내 개회 지연은 10%, 10일 이상 20일 이내 15%, 20일 이상 30일 이내 20%, 30일 이상 지연 경우는 25%까지 중앙선관위 지급 정당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치는 상대가 있는 행위니만큼 여야 모두가 국회 파행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걸 예방하려고 하면 국회를 여는 건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 그 정당, 특히 교섭단체가 그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런 법입니다. 야당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국회가 열려 있을 때만 수당을 지급하는 회기 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회기 임금제, 회기 수당제, 국회의원이 회의할 때만 날짜 쳐서 수당하고 임금을 주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세비가 나가고 보좌관들 급료가 나가고. 국회의원 문호동 무임금 법안은 지금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이던 18대, 19대 국회에서 잇따라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공전만 거듭하다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여야가 바뀌면, 공수가 바뀌면 그때그때 입장과 태도가 바뀌기 일쑤인 우리 국회가 이번에는 국회의원 문호동 무임금 법안, 노는 국회 방지 법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은 뭐 어떤 사건인가요? 네, 뇌병변을 겪고 있는 5급 지체장애인 A씨가 인감 등의 명의를 도용당해서 거주하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날 뻔한 걸 구해준 사례입니다. 딱 듣기에도 뭐 한눈에도 딱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체장애 5급인 A씨는 네. 이제 슬하에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네. 근데 지난 2006년 1월부터 이제 서울도시공사 소유의 임대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2년마다 갱신해서 그곳에 거주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A씨의 지인인 김모 씨가 네. 이제 장애인에다가 7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또 무주택자라는 이 A씨 조건에 탐을 내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A씨의 조건들이 아파트 분양의 최우선적이라는 조건을 이제 사실을 악용을 해서 네. 이제 A씨한테 술도 사주고 또 이렇게 호감을 얻은 뒤에 이제 인감 등 분양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내서 네.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긴 겁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서울주택공사가 A씨에게 임대 아파트를 비워달라면서 이제 강제집행 명도 소송을 내기에 이른 겁니다.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왜 집까지 비워줘야 되는 건가요? 일단 현행 주택법 규정 때문인데요. 네. 주택법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구매했을 때 임대주택을 비워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임대주택 혜택을 주기 위한 조항인데요. 네. 이제 A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나요? 이제 A씨에 대한 법률 구조에 나선 이 법률구조공단은 네. 이제 A씨와 서울주택공사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면밀히 살펴보고 네. 이제 구제 포인트를 찾아냈는데요. 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된 뒤 6개월 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지 사유에서 제외한 것이라는 단서 조항입니다. 네. 근데 이제 A씨의 경우에는 사기라는 이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가 판 것이기 때문에 네. 임차권 상실에 예외로 구제를 해줘야 된다는 게 구조공단의 주장입니다. 네. 뭐 재판부가 공단 손을 들어줬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재판부는 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A씨가 이제 김 씨에게 기망을 당해서 A씨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판 점, 그리고 네. 이 과정에서 A씨의 가족들은 어떠한 이득도 보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 양도소득세만 부과했던 점, 또 네. A씨 가족이 거주할 마땅한 거처가 없는 점 등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송을 좀 취하해라라는 화해 권고를 했고요. 네. 또 공사는 이를 수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화해 권고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이 됐고 네. A씨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제 계속 이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뭐 A씨 가족 같은 사람 사기쳐서 얼마나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함께 좀 내려져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 국회에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법조인협회 공동 주최로 한국형 증거 게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이사이드 장한지 기자가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장 기자, 한국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증거 게시제도 이게 뭔가요? 네, 증거 게시 제도는 영어권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불립니다. 네. 재판 전 증거 게시 제도 정도가 정확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재판이나 심리 개시 전에 네. 원고와 피고 양쪽이 모두 소송 쟁점과 혐의 입증과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공개하고요. 네. 그 범위 내에서만 본안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형 증거 게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라는 토론회 제목으로 미뤄봐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먼저 재판의 공정성 그리고 신속성과 효율성입니다. 네. 먼저 공정성 관련해서는요. 네. 증거 게시 제도는 통상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서 많이 진행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불타는 BMW 사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상대 회사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네. 관련 핵심 자료는 회사 측에서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네. 토론회를 주최한 조응천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주로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증거는 피고 측인 국가나 기업, 의료기관 등에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의 구조적 편제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건 자체가 진위 불명의 상태가 되고 또 패소가 증거 게시 제도는 이런 정보 비대칭성과 불균형 해소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네. 기업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한 자료 범위 내에서만 쟁점을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토론회를 주최한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은 자기 사건의 증거에 대한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나머지 실체적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방어권 행사, 권리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 신속성 및 효율성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2018년 민사 본안 통계에 따르면 네.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4.9개월인 반면 2심인 항소심은 평균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심보다 2심 심리 기간이 한참 더 오래 걸리는 건데요. 네. 일단 1심이 끝났으면 2심에선 1심에서 문제된 쟁점 위주로만 다시 다퉈야 하는데 네. 증거 조사부터 다시 다 시작해서 네. 새로운 쟁점까지 내놓으며 다투다 보니까 1심보다 항소심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판 개시 전에 관련 증거를 모두 다 공개하고 네. 공개한 자료 안에서만 다투는 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이 되면 네. 이런 항소심 재판 기간 역전 현상은 물론 네. 1, 2심 모두 재판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오늘 네. 토론회 참석자들의 인식입니다. 앞서 영어권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한다고 하는데 해외 법률 선진국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이 증거 개시 제도가 보편화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네. 일례로 중금속 오염을 발생시킨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법정 투쟁을 그린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를 보면 네. 법원이 증거 수집과 제출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네. 미국에선 이처럼 본안 소송에 앞서서 소송 당사자 간의 각종 증거와 문서 등을 공개하고 교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 밖에 독일은 독립적 증거 절차, 일본은 당사자 조회 제도라고 이름과 제도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이 재판 전 증거 개시 제도를 어떤 형태로든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 법무부 관계자도 참석했다고 하는데 법무부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도입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법무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미국에서는 당사자의 합리적 접근 가능성을 기준으로 공개 대상 범위와 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또 어떤 형태로 제출받을 것인지를 등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제 정보 제공 불이행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그리고 부제출을 허용하는 면책 특권은 둘 것인지, 그리고 비용 부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제도가 장점이 있을 수만은 없을 테지만 취지가 좋다면은 정치하게 논의해서 도입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처럼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유명 방송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공공연하게
불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방송인 김미화 씨 얘기입니다. 1986년 A씨와 결혼한 김미화 씨는 18년 만인 2004년 이혼 소송을 냈고 이듬해 1월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했습니다. 친권과 아이 양육권은 김미화 씨가 가져갔고 전 남편 A씨는 매월 2차례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받았습니다. 김 씨와 A씨는 또 이혼 관련해 더는 서로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발언을 할 경우 1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지난해 11월 김 씨의 전 남편이 김 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과 위약금 1억 원 등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김 씨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 면접 교섭권을 침해받았고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는 2010년과 2013년 김 씨의 언론 인터뷰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문제 삼은 겁니다. 이에 김 씨도 면접 교섭권 행사를 방해한 적이 없는데 방해했다고 A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장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1억 원 지급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재판부는 김 씨와 A씨가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김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남편의 면접 교섭권을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맥락 등을 보면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전 남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미화 씨가 낸 맞소송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가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만으로 김미화 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비슷하지만 특히 들추어내려면 끝도 없는 게 헤어진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 합니다. 덮는다고 잊혀지는 건 아니지만 끄집어내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된다면 가슴에 묻고 덮고 사는 게 방편일 듯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20대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20대 취객은 술에 너무 취해서 경찰관인지 모르고 때렸다고 주장합니다. 경찰관을 폭행한다는 인식 없이 경찰관을 폭행했어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2017년 12월 충북 청주시의 한 빌라 건물 복도에서 26살 이모 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이 씨는 출동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씨는 사건 당일 저녁 후배 2명과 소주 8병을 마신 이후로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만취해 난동을 부린 것도 경찰관이 출동한 것도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겁니다. 1심은 이 씨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당시 속옷만 입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발생 시기가 겨울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만취의 정상적 판단 또는 행동이 전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1,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관들은 당시 정복을 입고 있었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는 경찰관 말을 듣고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관을 때릴 당시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인식이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사건을 유죄 취지로 청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정말 만취해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동안 법원에만 가면 전가의 보도처럼 쓰여왔던 심신미약, 심신상실, 술에 만취해서라는 변명이 확실히 설 자리를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술은 죄가 없지만 곱게 취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이 경찰관의 범인 검거를 돕다가 다쳤습니다. 이 치료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언뜻 들어도 국가가 대신 내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다친 시민이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온 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동영상입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취객을 검거하는 과정에 여경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 좀 도와달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돼 여경 무용론까지 나왔을 정도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침착하게 제대로 잘 대응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자라서 수갑 못 채워요 식의 어떻게 보면 좀 악의적이고 사건을 희화하는 패러디까지 난무하는 등 논란은 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경 요청에 응해 시민이 취객 제압에 나섰다가 다치거나 큰 부상이라도 입었다면 치료비 등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친 시민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재산상 피해보상만 규정하고 있고 신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전혀 없어 치료비나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나선 것도 아니고 경찰관이 공무집행 과정에 뜻하지 않게 일반 시민이 다치거나 사망해도 경찰에 치료비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대로 정당한 법집행 활동에 위축을 받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나몰라라 하는 무관심한 세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재산상 손실에 대해 생명,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제도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상의 경우 의사상자법을 준용해 1에서 8등급까지 등급별 정액 보상이 이루어지고 부상이 악화한 경우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의사자 유족 보상금을 준용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단순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은 실제 지출된 의료비가 전액 지급됩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 구제가 강화되고 경찰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경찰청 관계자의 기대 섞인 전망입니다. 꼭 돈을 벌어서 선하고 의로운 일에 동참하는 건 아니겠지만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국가의 기본 책무 아닌가 싶습니다. 제도가 잘 시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9주년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앵커 브리핑은 좀 불편한 사실, 우리 군의 민간 사유지 불법 점유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군 사유지 불법 점유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국방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입니다.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국방부가 군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수조사해보니 2,125만 제곱미터로 평수로는 653만 평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군의 사유지 무단 점유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지난한 과제다. 이는 남북관계가 대립과 반목을 반복해온 결과다. 냉엄한 냉전 구도 아래 국민들은 안보를 이유로 소중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 왔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최재성 의원의 말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토론회 축사를 통해 안타깝게도 우리 군은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부대 창설이나 긴급한 작전 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 불명 등의 이유를 들어 일부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온 바 있다며 군 사유지 무단 점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엔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3월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은 군사적 필요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이라고 제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군 무단점유 사유지에 대한 배상 책임과 배상 절차를 규정하고 실태 조사와 결과 공표, 소유자 공지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배상액은 무단점유가 인정된 기간에 인근 유사 토지 임대료를 고려해 산출하되 예산을 감안해 배상 기간이 최장 20년이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뒤엔 해당 토지를 소유자에 반환하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담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희생을 강요했던 무조건적 안보 우선주의 역시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굳건한 안보 태세를 모두 수호할 수 있도록 민, 관, 군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재성 의원의 설명입니다. 군 무단 점유지에 대한 피해 배상은 과거의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이다.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서울과기대 방호안전연구소 강한구 선임연구원의 말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워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화두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들으니 좀 새롭습니다. 제대로 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